안녕하세요, 달보드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세이브본도 여러 개 만들어 놓느라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빠르게. 요즘 사회 변화 속도에 따라가려 힘들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가 힘든 세상이더라고요. 사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멈추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달려가서 쉬면 나 혼자만 뒤처질 것 같고, 그렇다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무너질 것 같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어떻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고,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에 이해가 쉽고 공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셀프케어. 출판사 포르체. 프롤로그.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부위가 급소인지, 어디를 아프게 해야 진짜 아픈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늘 그 아픈 곳으로 모든 것을 투사하기 위해 공격 대상을 찾는데, 그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배우자이거나 자녀이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자신의 아픔을 합리화해버린다. 더 나아가 공격의 구심점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원망감, 우울, 자책감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원치 않은 결과만 초래되는 것일까? 라는 억울함이 쌓여간다. 그런 감정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필터링 없이 내뱉어버리니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데나 그냥 쌓여서 결국 썩고 냄새가 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살펴보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두들기다 그냥 문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소리치다 지치고,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위안을 얻는다. 나는 20여 년 동안 유수한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수많은 대상을 포칭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운을 누렸다. 16년을 재직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둔 이후에 감정에 더 집중한 이유는 감정이 통증과 같다는 작동 원리를 알고 나서다. 간호학을 전공한 나는 통증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통증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만 않으면서 그것이 알려주는 신호의 의미만 잘 알아차린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강의를 듣고서 여기저기 상담센터를 기웃거리는 일을 그만두었다며 SNS에 강의를 추천한 글을 보았다. 상담센터를 찾아다녔던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걱정과 불안의 감정 회로만 돌리다 보면 부정적 순환고리가 강화되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내가 그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긍정적 순환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패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감정 치유의 5단계를 구성하는 영어 약자인 REACH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나는 이를 코칭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여 개발했다. 명확한 질문 도출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민에 최적화된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간절하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안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감정 치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뇌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득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전하고 싶었다. 감정을 통증으로 연결하여 뇌과학 기반의 감정 치유 모델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임상 연구와 학술 데이터를 분석했다. 강의로 모두 전달할 수 없었던 학문적 증거와 적용 도구, 매뉴얼을 꼼꼼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RECH, 리치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도구와 방법들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낯선 병원의 바닥 안내선이나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바닥에 그려진 주행선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한 경험이 있으리라. 리치에 도달하다라는 의미처럼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문제 해결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방법과 도구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해 가길 바란다. 그렇게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제안한 이 모델의 삶 여러 국면에서 더 풍부하고 유연하게 확장해가는 꿈을 꾼다. 리커젠.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인가? 젊은 세대는 감정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기도 하고 표현하는 도구로 인식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정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왜 그렇게 슬픈 것인지, 무엇 때문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받기보다 그렇게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학습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고 듬직해요.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는 대견한 아이예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착한 아이예요. 만약 유년 시절 줄곧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겨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데 익숙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억눌린 듯 답답하고 금세 우울해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함을 느낀다. 이렇게 사회, 문화적 이유, 가족관계나 가정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것에 미숙하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의 오해로 인해 부정적 대상이 된 것일 뿐,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특히 중장년층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곁에서 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삶을 배우게 된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알아차리기는 감정 치유의 첫 단추이다.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다음 단계인 공감하기, 받아들이기와 바꾸기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보다 강해지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불안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슬픔, 분노 또는 불안에 매몰되어 있다면 내 감정을 치유하는 대장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게 된다. 즉, 감정을 잘 알아차리면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을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자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상태로 복귀하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감정의 변화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변화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화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이 문장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전자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휩쓸려 그대로 표출한 것인 반면 후자는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한 결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겸허함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메타인지 역량은 ASMR로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주의 집중, attention,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셀프 피드백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마주할 수 있는 회복력과 발전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지닌 성장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성찰, 리플렉션이다. 이런 메타인지 역량으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된다. 즉,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현재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몸의 반응과
감각적인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 공유하는 현실로 인식된다. 즉, 사회적 실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원치 않는 호의를 베풀어 난처함을 느끼면서도 예의상 관계 유지를 위해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이나 긴장과 같은 복합적인 생리적, 감각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로소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의 뇌에 특정 감정 회로가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뇌가 예측하여 반응을 한다는 접근으로 감정을 이해하면 어떤 감정이라도 수용 가능한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감정이 발생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는 오류를 막아준다. 실제로 감정은 흐르는 물 또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감정 또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통증이나 감정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당연하고도 타당한 것임을 알면 된다. 다시 말해 감정이란 신체의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하는 뇌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신체 불균형 회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뇌의 신호이다. 또한 감정은 나의 내부 상태, 즉 개인의 과거 경험들, 기억, 신념 등이 외부 특정 자극과 조합되어 뇌의 구조적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 판단을 할 때 과거에 선택했던 특정 행동이나 그와 연관된 정서 또는 신체적 반응을 토대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기억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감정은 신체와 의식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적 건강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엠프시 공감하기. 공감한다는 게 뭐지? 공감은 상황을 해석하는 신비한 감정이다. 해석이 달라지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상대의 감정을 알게 되니 말이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점은 우리를 아주 다른 세계로 이끌어준다. 더 나아가 당신의 무엇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할까? 당신의 어떤 과거 무의식이 지금의 표면식과 연결되는 걸까? 라는 질문은 그 상대와 소모적 논쟁을 하거나 원망,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상대와의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공감하기에 있다. 공감을 다시 정의하면 자기의 감정의 인식 수준과 자신의 신체와 정서면에서의 직관적 상태가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어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감정 근육이 단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감정 근육이 단단할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투사와 감정에 대한 공감이
더 용이하다. 감정 치유에서 공감이 왜 중요할까? 감정 치유에서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감정 치유가 필요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나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치유하려고 한다. 외딴 섬에서 자기 혼자 살아간다면 공감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또 그 누군가와 함께 감정을 공명하는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감,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감정 치유는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공감은 관계 맺기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감정 치유에서 공감은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들은 좌절감, 상실감, 분노, 절망, 우울, 질투, 시기심 등인데 이런 감정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갈등으로 발생한다. 특히 나와 가까운 가족, 직장 동료 등 긴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의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된다. 특히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한다. 나의 공감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신청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왜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느냐, 나를 제발 이해해달라는 말을 듣곤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마치 부모로서 기본 책임을 다해주지 못한 것처럼 절망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는 아이대로 공감받지 못해 부모로부터 상처가 크고 부모는 부모대로 소통에 실패해서 당황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감정은 전염력이 있어서 이런 감정적 불안은 서로에게 더욱 부정적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감정적 문맹 상태는 소통은커녕 단절만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감은 가족 간 소통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가?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태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지지하기이다. 지지하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정서적 공감과 연결된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도대체 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대하기이다. 기대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조급함 없이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신뢰하기이다. 신뢰하기는 상대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단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앞서 기다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양보다는 기다림의 질에 대한 것이다. 즉,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신뢰의 태도. 다시 말하면 상대가 해낼 것에 대한
긍정적 믿음의 태도로 기다려야 한다. 공감의 다른 언어, 질문. 공감을 위해서는 먼저 관심의 문을 열어야 한다.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레 질문이 생길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등과 같이 말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없다면 공감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관찰은 관심을 기반으로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의 행동, 생각, 감정, 의도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이며 상대를 잘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다.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며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공감이 하나의 행동이 아닌 과정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그럴 때 감정은 어땠어? 그 느낌 또는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말해줄 수 있어? 그걸 해결하고 싶구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필요하면 내가 같이 찾아볼까? 공감을 위장하며 섣부르게 한 조언보다 이런 질문들로 인해 훨씬 더 상대에게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해결책을 궁리할 것이다. accept, 받아들이기.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얼핏 보기에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구나 라고 여기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근원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 먼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은 자기자비, self-compassion과 surrender, 내맡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기자비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2003년에 소개한 개념이다. 그녀가 수년간 연구를 통해 밝힌 자기자비란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도하게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대신 너그럽게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를 말한다. 네트 교수는 자존감의 대안적 개념으로 자기자비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친절하고 수용적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렌더는 직역하면 항복하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내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장된다라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서렌더의 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나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맡김의 의미이다. 즉,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넋놓고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내맡김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구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구나를 인지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 감정에 대한 객관화를 말하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동시에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던 객관적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짜증나는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나의 감정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숨겨진 나의 욕구, 삶에 대한 나의 가치 등을 깨닫게 된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차리기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정은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처럼 통증처럼 여겨도 좋다. 통증은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나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외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것이 감정의 순기능이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부정적 감정을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식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과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귀한 차를 따라주는데 이미 가득 찬 찻잔으로 그것을 담겠다고 내미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가득 찬 찻잔은 나의 생각과 관념들이다. 또는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온 친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하는 것과도 같다. 나의 왜곡된 생각을 점검하는 7가지 질문.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적 어려움 또는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는 나의 왜곡된 생각을 점검하는 질문 7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성급하게 내 생각을 일반화함으로써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을 과잉 확대 해석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번 시험에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시험에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비슷한 사례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역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점검하여 지금 겪은 일들은 일부의 상황일 뿐임을 인지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지레짐작하면서 독심술을 발휘하는 것은 아닐까? 이다. 이를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며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편향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다. 편향적 사고는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라고 사건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엄마가 아이에게 빨리 이것을 이루어내라고 다그쳤던 것인데 아이가 서두르다가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심리는 엄마 말이 맞지?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어 와 같이 아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지지해줄 줄 알았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채 외로움에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후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감정적 추론에 대한 것으로 나의 느낌이나 직감에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내 감으로는 이럴 것 같아 라며 감정적으로 추론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거 없이 부정적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이다. 성적이 낮게 나왔을 때 감정적 추론에 의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태는 더 나빠질 거야. 와 같이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들을 엮어서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질문해보는 것이다. 연인에게 보낸 문자에 답변이 없으면 다른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를 부정적 추론이라 부른다. 다섯 번째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 편견을 가지고 이분법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완벽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으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것을 성공해야만 내가 나를 인정해줄 수 있어. 와 같이 당위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봄으로써 인지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를 당위적 사고라고 한다. 여섯 번째는 선택적 추상화로 내가 전체를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무시하면서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내가 무능력하다는 증거야 라고 확신하는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수를 한 부분만 보고 성공했던 부분마저 무시한 채 자신에 대해 실수만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과잉 해석으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과잉 해석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온 것을 보고 너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시는 남편에게 당신은 술꼬래야 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당사자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나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나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생각이 왜곡되어서 감정적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나간다면 감정 받아들이기를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감정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어떤 부정적 감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체인지, 바꾸기. 감정을 바꾼다는 것은 감정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수십 개의 라디오 채널이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지만
내가 어느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만 청취할 수 있다. 또 어떤 방송을 듣다가 주파수를 바꾸면 다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겠다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주파수 바꾸기가 가능하다. 이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났을 때 라디오의 주파수를 바꾸듯이 감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체인지이다. 분노, 원망,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내곤 한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일으키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인지가 필요하다. 한번 빠져들면 우리 삶을 계속 부정적 상태로 몰고 가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고 긍정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감정 바꾸기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내 감정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감정을 바꾼다는 말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익숙한 생각 패턴 바꾸기, 부정적 감정회로 끊기, 감정 기억 정화하기. 익숙한 생각 패턴 바꾸기.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특정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생겨난다고 여기지만 상황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화하면 감정은 다르게 반응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또는 부모 양육 방식 등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스키마가 형성된다. 이 스키마에 의해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동적 사고이며 이러한 인지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체인지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스키마로 인해 왜곡되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형성된 익숙한 생각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사고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회로 끊기.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면 순환고리가 자동적으로 발현되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감정의 패턴에 빠져들게 된다. 부정적 감정의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 순간은 나는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아픔을 겪었다 라고 생각할 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나에게 아픔을 준 대상을 원망하면서 분노에 빠지게 되고 분노가 익숙한 감정이 되어 현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은 이런 상실감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정서적 결핍감을 가지게 되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얻으려 노력하지만 과거에 결핍된 정서로 왜곡된 현재의 세계는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적 감정회로 끊기이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기반으로 한 나의 감정의 순환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정적 감정회로 끊기는 떠오르는 생각을 믿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을 놓아줌으로써 부정적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다. 우리 뇌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다. 어느 방향이든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 중 어떤 방식으로든 이동하게 되어 있다. 우린 선택해야 한다. 긍정적 트랙으로 말이다. 감정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익숙한 감정을 선호하는 뇌 특성 때문에 가장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감정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다고 여겨 다시 그 부정적 감정으로 회귀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감정 기억은 습관이 되고 자동화되어 발현된다. 이 신경회로가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 또한 짧아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뇌 가소성의 원리를 통해 이런 순환고리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은 환경 자극이나 변화에 대응해서 성장과 재조직을 하면서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후에 뇌가 병변에 맞게 되뇌 피질의 기능과 형태가 변하는 신경계의 적응 과정을 통해 발견된 특성으로서 신호 전달의 흐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자극을 처리하는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 감정을 바꾸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익숙한 생각 패턴을 바꾸기 위한 인지적 탈융합 기법. 익숙한 생각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탈융합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인지적 탈융합 기법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치료 기법이다. 이는 심리적 유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려고 하는 것을 너무 가까이 마주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다. 둘째, 긍정 확언 및 자기 확언.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하자면 긍정 확언 또는 자기 확언이 있다. 자기 확언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정적 메시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에 결과에 감사하고 만족하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긍정 확언 메시지의 예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이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내가 옳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관념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관점을 넓히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하여 긍정적 자존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명상으로 부정적 감정회로 끊기. 명상은 자동화된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수동 모드로 전환하도록 세팅하는 작업이다. 명상이라고 하면 종교적 색채로 거부감을 갖거나 쉽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명상의 유일한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몸 안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만 명심하자. 운동을 통한 부정적 감정 회로 끊기.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 회로 끊기에는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최근 정신의학에서는 운동이 불안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그 효능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힐. 보다 강해지기.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REAC 단계를 통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같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바꾸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 간격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감정 치유에 필요한 방법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나만의 치유법으로 완성하는 셀프 케어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힐이다. 힐 단계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번. 감정 치유에서 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2번. 보다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번. 보다 강해지기 위해 감정 치유를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 치유에서 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감정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품고 돌아간다. 반면에 말은 쉽죠. 정말 그게 될까요? 과연 내 삶 속에서 가능할까요? 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언가를 지속하는 사람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나 걸림돌은 무엇일까? 힐 단계의 본질이다. 무엇을 실행하겠다고 말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의 정도나 의도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수준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집중과 몰입은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를 버리는 결단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습관처럼 해오던 것을 멈추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코칭을 하는 나에게 최고의 코칭 도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나는 코치 자신이라 말한다. 감정 치유도 마찬가지이다. 치유 도구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 안의 힘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디면 된다. 보다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는 고정 마인드셋을 이야기하고 싶다. 마인드셋은 출발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반드시 출발 라인에 서야 한다. 출발 라인에 서야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인드셋은 내가 이것을 출발한다라는 마음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이 마인드셋을 장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없다. 출발을 해야 목표점에 골인을 하니까 말이다. 마인드셋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마인드셋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캐롤 드웩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구분한 이유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당연히 문제 해결 방법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고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불완전한 것을 창피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성과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조금만 어려워 보여도 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패배한 사람이구나. 이걸 못하는 건 창피한 것이야. 라고 여겨서 자기 결과를 자꾸만 숨기려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결과나 성과를 부풀리게 된다. 즉, 지속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자기 삶을 연출하며 사는 것이다. 힐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고정 마인드셋의 반대 개념에 있는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과 기질에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과보다는 변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의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가면을 쓰고 위선을 보이면서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언제든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를 자기 신뢰라 할 수 있고 회복력과도 연결된다. 회복력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계란이 아니라 통통 튀어오르는 탁구공처럼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역경을 딛고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튀어오르는 상태를 말한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전의 상태 복귀를 넘어선 창발성의 특성이 포함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생동감 있고 더 진정성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서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자신에게 배움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모니터링하는 태도를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자기 조율이나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삶에 대한 유연한 관점과 낙관적 태도를 갖게 된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감정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이다. 또한 자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즉, 자신의 성과나 실패 여부 등 어떤 외적 조건과 무관하게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면서 나의 가능성이 완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진정성 있게 자신의 욕구나 가치를 토대로 선택한 결정들이 자존감으로 완성된다. 자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중이 선행되어야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존재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사이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덕목이자 사회적 관계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인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순수한 감사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오로지 주어진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마음 상태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그 자체로 감사함이 가득 차야 한다는 말이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먹는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즉, 이런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는 나의 환경에 감사를 전하는 것이다. 감사의 효과는 면역력 증가, 도파민과 옥시토신 증가로 행복감 상승, 코티솔 억제, 세로토닌 분비, 통증 완화, 우울감과 불안장애 증상 완화, 수면의 질 상승 등으로 대체로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습관의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 습관 설계는 지속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럼에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흐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뇌는 어떤 경험을 반복하려고 하는 의식적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행위들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싶지만, 반복하려고 하는 의식적 경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의 기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습관 알고리즘 설계는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불필요한 선택권을 두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고민 없이 무조건 하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습관의 알고리즘 설계 키워드가 바로 트리거이다. 예를 들면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패턴들 중 하나와 엮어서 나의 습관을 설계한다. 양치를 한다, 모닝커피를 마신다, 컴퓨터 전원을 켠다 등과 같은 일상 패턴 중 하나와 내가 만들어 놓고 싶은 습관을 연결해 놓는 것이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감사의 길을 적겠다 라고 연결하면 된다. 습관 설계를 위해 특정 시간에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뇌에서 일종의 실행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특정 행동을 실행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뇌 내부의 신경회로가 변경되어 해당 습관을 자동화하는 연결망이 생긴다. 대뇌 심부의 기저핵을 이루는 뇌선조체에서 보상, 인지, 강화, 동기부여, 운동의 기능을 매개하여 감각운동 피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습관이 지속되는 데 있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또한 습관화된 행동과 관련된 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습관화된 행동의 보상으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여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며 해당 행동을 강화하고 자동화하게 된다. 에필로그. 치유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치유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를 치유하면 내 가족, 내 동료가 치유된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자연의 고유한 성질로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서 바람을 맞는가에 따라 각자 치유의 속도와 상태가 너무나 다르니 말이다. 임상에서 만났던 환자들도 그랬다. 같은 진단, 비슷한 증상임에도 치유 속도나 경과는 많이 달랐다. 의학적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푸념하며 무기력함으로 의료인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경우와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스스로 회복될 의지를 다지고
회복을 염원하는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치유를 말하면서 셀프 케어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셀프 케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치유의 효과를 믿고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된다. 리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참가자들의 표정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룹으로 참여한 동료들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달라진 표정에 놀라워하곤 한다. 교육을 마치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으니 잘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희망에 찬 얼굴로 교육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 달 후 실행 과정을 피드백해주는 추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처음의 다짐과 달리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잘 되지 않아요. 몇 번 해봤는데 다시 관성의 힘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되나 봐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의 한탄과 좌절을 해결하고 싶은 소망이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셀프 케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은 바로 나는 왜 안 될까? 이다. 이 질문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실패를 당연시하며 예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어 있다. 질문의 힘은 순간적으로 생각의 초점을 이동시켜 감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헤어지지 않을까는 헤어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므로 당연히 슬픔과 우울감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꾸면 긍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줄일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발전시켜 한층 더 발전시킬 방법은 무엇일까?를 묻는다. 또한 어떻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까? 보다는 내 삶의 평화를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보다는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질문을 전환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결국 질문의 해답으로 가는 길을 자연스레 걷게 하는 반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나 좌절을 막아낼 수는 없지만 리치 모델이 제시한 셀프 케어로 덜 아프게 상처 없이 회복할 수는 있다. 용기를 내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셀프 케어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리치가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